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월요일 아침 2부입니다. 저는 책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다시 독재를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선동적 정치인의 독재로 나간다면서 알렉산더 해밀턴의 말을 인용했죠. 우리는 처음에 국민에게 아첨했다가 대중선동가로 변신하고 결국에는 폭군으로 굴리면서 공화국의 자유를 허물어뜨린 인물들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지금 세계 정치판을 휘어잡는 이른바 스트롱맨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일본의 아베 신조,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사강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이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이들이 대단히 선동에 강하다는 거죠. 예컨대 미중 무역 분쟁은 트럼프와 시진핑 두 스트롱맨들이 얼마나 대중적 선동 정치에 능한지를 다투는 경연장 같았습니다. 트럼프는 중국뿐 아니라 과감히 EU까지도 적으로 돌렸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세계 경제가 망가지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건데 그건 자국의 경제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인기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은 지지층뿐 아니라 미국인 전체에게 세계를 적으로 인식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지지를 올리는 효과를 가져오죠. 트럼프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지켜주기 위해 세계와 싸우는 미국인의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트럼프는 멕시코 장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일자리를 잃은 중산층 이하 백인들의 적으로 히스패닉을 자연스럽게 등장시켰습니다. 15년 전 처음 총리직에 올랐을 때와는 달리 아베 신조가 지지도가 떨어질 때마다 반항 감정을 이용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둘째, 스트롱맨들은 하나같이 포퓰리스트들입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그들을 스트롱맨으로 만든 요인일지 모를 정도죠. 이번에 트럼프나 아베 신조가 후폭풍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헬리콥터 머니를 퍼부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축통화인 달러와 그에 준하는 엔화라는 강력한 화폐를 가진 미국이나 일본은 이런 양적 완화가 가져올 거품 경제를 그리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니 말입니다. 사실 모든 정치인들은 다 포퓰리스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을 위하고 공공선, 파블릭 굿을 위한다는 게 곧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하는 포퓰리즘은 그런 게 아니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중에게 사탕만 내미는, 그러니까 인기에 영합하는 인기 영합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진짜 포퓰리스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기존의 제도를 집요하게 반대하고 그것을 국민 전체의 이익으로 포장한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 알 수 있겠죠. 그런 포퓰리스트들에겐 소수의 이익이라거나 권리는 사실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좌파가 포퓰리스트인 이유이며 지금 검찰 개혁이 하면서 우리 사회의 틀을 바꾸려고 무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자들을 제가 포퓰리스트라고 감히 부르는 이유입니다. 유명 정치인이든 무명 정치인이든 잠재적 독재자들은 대부분 포퓰리스트들입니다. 그들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민주주의 규범들을 무시하거나 해체하려 들죠. 그리고 경쟁자들, 반대자를 수구 꼴통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는 한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신의 지지자들이 벌이는 유형무형의 폭력을 조장하거나 용인합니다. 인터넷 댓글 부대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대신 그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반대자나 정치적 상대방에게는 기본권조차 억압하려는 행태를 보입니다. 이들이 잠재적 독재자의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잠재적 독재자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째, 스트롱맨으로서 포퓰리스트다. 둘째,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규범을 해체하려 든다. 셋째, 유무형 폭력을 용인하거나 조장해서 상대방을 억압한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보탤까요? 넷째, 그들은 언제나 국민을 들먹인다. 솔직히 내공이 부족한 정치인들은 하는 말마다 국민을 내세웁니다. 국민이 눈높이에 맞춘다는 말이 아주 대표적인 말이죠. 너무 많이 하죠. 리더는 국민이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 게 아니라 국민보다 더 멀리 볼 줄 아는 해안을 가져야만 합니다. 국민을 찾는 이런 현상은 민주주의가 천박해지면서 나타나는 것인데
국민이란 단어는 바로 포퓰리스트들이 대표적으로 남용하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원한다면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국민이 결정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 이런 보이지 않는 실체인 국민을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삼는 겁니다. 사실 이런 태도는 국민을 모독하고 무엇보다도 속이는 거죠. 필요에 따라 언제든 국민을 자신이 내리는 결정의 배후에 세우려고 드는 것은 좋게 보면 자신의 국민과 일치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바로 태양왕 루이 14세가 말한 짐이 곧 국가다 하는 말은 그래서 나온 겁니다. 비스마르크가 내가 국민의 제1공복이다 하는 말과 정반대의 말이죠. 아마도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게 무엇인지 조금은 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주의가 포퓰리즘으로 경도되어 좌파 독재로 빠져드는 것을 경계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자신들이야말로 곧 국가라고 믿는 일단의 좌파 포퓰리스트들이 보인 독선이 제게는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어제 동작을에서 벌어진 일은 그런 공포를 더하게 만들었습니다. 등장한 사람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제가 굳이 그의 전력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국기문란 사건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되어 있죠. 그런데도 광진을의 고민정 후보 지원에 나선 데 이어 어제는 동작을 이수진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그가 나경원 후보를 공격한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20대 국회는 막말과 폭력과 싸움으로 얼룩져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썼다. 싸우고 일 안 하는 국회로 이권 책임을 나 의원이 져야 한다. 일하는 국회가 어떤 국회인가요? 여당의 말을 잘 들어주면 일하는 국회가 됩니까? 임 전 실장은 나경원 의원을 사원꾼이라고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농성을 하는 등으로 국회를 공전시킨 걸 두고 한 말입니다. 사실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과 청와대에 미운 틀이 단단히 박혀있죠. 그런 임종석 전 실장의 말에는 우선 여당이 4단계 협의체를 통해 야당을 배제하고 쪼개기 국회 같은 온갖 편법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법 같은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한 반성은 조금도 없습니다. 만약 입장이 바뀌어도 임 실장은 나 의원을 동물국회를 만든 장본인이라고 할 건가요? 나경원 의원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임 전 실장의 동작구 주민은 물론 국민 전체를 우롱했다. 그녀는 입장문 뒷부분에 이렇게 날을 세웠더군요. 문재인 정권 3년 내내 국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고 간 주체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다. 야당을 괴멸의 대상으로 여기고 국회를 우습게 여기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물인 임 전 실장이 감히 싸움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그러고 보니까 잠재적 독재자의 특징 중에 하나로 상대방을 괴멸의 대상으로 여긴다고 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선거는 가면 갈수록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이 조냐 경제냐 하는 오늘의 제목은 이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첫 번째 슬로건입니다. 이 정권은 지금 조국 문제와 경제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는 것을 무척 경계하고 있죠. 조국은 자신들에게 등을 돌린 20대가 통합당을 찍기 위해 투표소를 향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될 겁니다. 경제 문제는 만약에 화두로 떠오르게 되면 민주당은 자영업은 물론 광범위한 중산층의 지지를 잃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곳이 바로 성부처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바로 자영업자들과 20대 말입니다. 자, 오늘 이번은 여기까지입니다. 봄은 왔지만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 몹시 춥더군요.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